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행동경제학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이름이 경제학이지만 그 시작점에는 심리학이 있고요. 사람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휴먼 러닝이 머신러닝이라면 이라는 이 주제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을 다루게 됐고요. 여느 때와 같이 슬라이드쇼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휴먼 러닝이 머신 러닝이라면에 대한 설명을 좀 바꿔봤는데요. 그 이유는 행동 경제학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경제학에 기반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론. 그리고 그 이론에 맞게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다루려고 하고요. 상황에 맞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재구성에 관한 거는 모델의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사례를 모사한다는 거죠. 따라해 본다는 거죠. 이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한번 사례를 재구성해 보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오늘의 주제가 시스템 1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1인데, 시스템 1이라고 그냥 얘기 드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심리학에서 처음 제기된 이론인 것 같은데, 듀얼 프로세스 시오리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생각에 관한 거죠. 생각에 관한 처리 과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크게 가정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을 거라고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시스템 2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1 방식의 의사결정은 빠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상의 판단에 적용되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과 생각들이 주로 시스템 1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 1과 반대에 있는 다른 처리 방식인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2는 느리고 신중한,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의식적이고 논리를 따지고 한 번에 답을 내기 어려운 복잡한 일종의 미션들, 임무들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2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시스템 1이기 때문에 시스템 1 위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이 이론이 설명하는 거는 하나의 물리적 사고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 사고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시스템 1, 시스템 2고,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실 완전히 분리된 다른 체계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시스템 1을 타입 1이라고 부르고 시스템 2를 타입 2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뭐 두뇌가 시스템 1 파트가 있고 시스템 2 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1의 동작을 사례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재구성 방식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개념을 연쇄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활성화되면 그 개념에 의해서 다른 개념이 또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된 그 개념에 의해서 또 다른 개념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형태로 시스템 1을 비슷하게 묘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로 든 게 이제 단어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보면 그걸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CAT라는 단어가 활성화됐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단어가 캣이라는 거를 거의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죠. 물론 순서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순서를 좀 배제하고 간단하게 나타낸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로 DOG라는 알파벳이 활성화됐을 때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독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 3번도 보면 GOAT라는 알파벳을 인지했을 때 알파벳들을 묶어서 고트라는 염소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떠올리게 되는 과정은 무척 빠르게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앞으로 시스템 1의 일부 사례들을 이런 형태로 재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학습한 모델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기존에 학습한 모델의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1의 동작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자전거 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전거 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앙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오른쪽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왼쪽으로 주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개념화해서 그걸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앞을 봤을 때 왼쪽으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주행이 가능하다는 개념의 연쇄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좌회전인 거고 좌회전이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왼손 당김을 연쇄적으로 또 반응시키고 이렇게 해서 왼쪽 주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단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학습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가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중앙으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오른쪽이랑 왼쪽으로는 주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연쇄가 중앙주행, 그 다음에 직진, 그 다음에 페달 밟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직진이란 개념에서 연쇄되는 다른 개념이 또 우회전이랑 좌회전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진이랑 우회전, 직진이랑 좌회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우회전이랑 좌회전은 활성화되지 말아야 되죠. 직진이 좌회전과 우회전의 연쇄 전파가 되고 우회전과 좌회전이 방해받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밟을 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익히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전거 운전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판단 유형이고 시스템 1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판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자전거 운전이 아니라도 오늘 내가 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뭐 버스를 타러 가고 뭐 이런 행동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스템 1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시스템 1의 두 번째 운영 예제로 첫인상이라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지를 고려해가지고 일종의 개념의 네트워크인 거죠.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요소가 외모 요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 요소가 뭐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좋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외모 요소 말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은 활성화가 안 된 상태고 외모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한 거는 외모 선호도라는 개념이 활성화된 거고 내가 이 외모가 마음에 든다라면은 이런 외모의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가 직접적으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를 통해 활성화된 성격이 또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선호가 첫인상으로 표현이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가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호도 또한 결과적으로 외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양성 피드백 루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보면 불완전 정보를 완전 정보처럼 느끼게 하는 형태로 시스템 원적 사고가 동작한다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요소는 오로지 외모지만
성격이란 요소를 외모를 통해서 유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모란 요소도 선호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외모를 좀 더 보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자꾸 아는 정보를 통해서 유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의 경우에는 그닥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근데 직업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학벌도 알려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학벌, 직업, 외모 요소. 실제로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 요소라든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성격 요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재산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사고 과정은 가능한 한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정보로 대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학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재산을 유추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재산을 유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업이란 정보를 가지고 성격을 유추하려고 하고, 직업이란 정보에 의해서 외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직업적 성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잘생겼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완전 정보를 통해서 완전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 성격, 외모에 대한 정보가 다 어느 정도는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연쇄를 해서 선호도를 계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완전 정보를 완전 정보로 어떻게든 대체를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시스템 1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시도 마저 볼게요. 세 번째 예시 보시면 두드러진 특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기분이라는 특성이 좋죠. 내가 무척 기분이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분 빼고는 직접적인 요소들은 크게 드러나는 게 없지만, 이 선호를 우리가 판단할 때 기분이란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면접관이라고 할게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평소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분을 통해서 선호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완전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례가 사실 그 책에 나오는 시스템 1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상작용이라든가 자기 강화라든가 인지적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기에 뭐 조금만 더 하면 뭐 어림짐작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1의 특징들을 첫인상이라는 일종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앞선 두 사례만 보면 마치 시스템 1이 좀 미숙하고 너무 성급하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 말고 시스템 1이 제대로 동작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는 사례도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소방관의 판단이란 사례인데요. 이게 아주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영화 제목으로도 있죠. 백드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산소가 떨어지고 유독가스는 찼는데, 그때 내가 방문을 열어서 산소를 공급했을 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잘못해서 진입했을 때 폭발에 휘말려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소방관이 밀폐된 공간 앞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화재 진압이라는 건 무척 시간을 다투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밀폐된 화재 현장이라서 개방 후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절차인 거죠. 그 밀폐된 공간 앞에 봤더니 뭔가 화염, 불빛이 없고, 그 다음에 표면이 고온이고,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막 빨아들여지는 듯한 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백드래프트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가능성이 높으면 개방 후 화재 진압에 마이너스 피드백을 가하게 되고,
개방 후 화재 진압을 하는 대신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특별히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방관이 상황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연상관계를 체득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하든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든지 간에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에 맞는 연상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시스템 1에서 즉각적으로 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드래프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다르게 말하면 이 백드래프트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고에 없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개방 후 화재 진압이라는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되고 위험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개념을 체득을 해놔야 그래야 직관에 의해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비슷한 구성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예로 들 수 있죠. 누군가 물에 빠졌다든가 어린아이가 선로에 빠졌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책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상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사람을 구한다는 행동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잘 만들어진 시스템원 체계는 즉각적인 판단에 전문적인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시스템 1이라는 게 판단의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모든 공정이 만들어진 생산 공장이고 이미 만들어진 공정에만 맞춰서 의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미 만들어진 공정에 의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오랜 기간 만들어 온 만큼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도 대체로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시스템 1이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대체로 잘 동작하지만 가끔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시스템 1의 답은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복잡한 문제도 반복적으로 체득을 해서 시스템 1의 사고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결론을 잘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시스템 1의 결과를 맡겨 놓으면 비합리적인 결론을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동경제학이 시작하게 된 근본 이유는 사람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일어난 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체계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1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답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1이 어떻게든 서사적으로 잘 껴맞춘 결론을 무척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1의 체계적인 오류가 수많은 다양한 분야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광고를 통해서 자꾸 상품에 대한 선호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든가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상대방 정치인의 어떤 혐오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념을 연결을 시킨다든가 시스템 1 안에 자꾸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추후에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따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스템 1의 체계적인 실수, 시스템 1의 체계적인 오류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오류들을 피해 나가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실수를 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그분과 아모스 트버스키 이 두 분은 정말 불세출의 천재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간에 그 책을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